지난 주말 충격적인 사건이 전해졌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40대 여성을 납치 살해한 용의자들이 긴급 체포된 건데요. 민지숙 기자, 이 피의자들 오늘 모습 드러냈죠? 맞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긴급 체포된 3명의 피의자, 혐의는 강도살인과 사체 유기였습니다. 오늘 아침 법원에 영장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나왔는데요. 영상을 보시면 이 후드티에 모자를 푹 눌러쓴 채 마스크로 얼굴을 가려서 얼굴을 확인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3명 중 단 1명만 죄송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왜 납치살인 하셨어요? 언제부터 범행 계획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공범 있으십니까? 유족에게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납치살인 왜 하셨습니까? 언제부터 범행 계획하셨어요? 공범 또 있으십니까? 피해자와 유족한테 할 말 있으십니까? 몇 명이 사주했습니까? 투자 피해봐서 앙심 품은 겁니까? 애초에 목적이 살해뿐이었나요? 시신을 대전에 유기한 이유가 있나요? 유족한테 할 말 없으세요? 기자의 세탄 질문에도 묵묵부답하는 피의자들이었습니다. 민 기자, 피의자 이 3명이 다인가요? 아닙니다. 경찰이 추가 공범 가능성 열어두고 수사하겠다 밝혔는데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요. 경찰은 공범 1명을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20대 남성 A씨를 살인 예비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라고 밝혔는데 이 A씨는 무직으로 이 피해 여성으로부터 가상화폐 금품을 훔치자 그리고 살해하자라는 이런 범행의 제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행하는 과정에서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범행을 한 황모 씨와 배달 대행업을 함께 하면서 안면을 텄고 또 연모 씨와도 렌터카 근무를 함께 하면서 알게 된 사이였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20대 이 남성은 실제 범행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 배상훈 프로파일러. 새로 나온 소식이 하나 있어요. 이거 하나만 좀 짚어보고 갈게요. 자, 피의자들 차에서 주사기가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주사기를 통해서 마취제를 놨다는 진술을 확보한 걸 알려지고 있는데, 자, 이렇게 주사기를 통해서 마취제를 놨다. 이거 일반인들이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건가요? 전문의약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수면제와 수면 유도제가 다른데 수면제 같은 경우 말하자면 이게 이제 마취제로 연결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는 주사기로 이제 주사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범행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네. 사실은 좀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런 납치할 때는 주사기로 이걸 주사한다는 것보다 우리 영화에 나오는 다른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이 더 이제 범행으로는 선호되는데 사실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 범인들 중에 한 사람이 의료 관련된 쪽에 종사하는 사람과 지인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 약품 말고 다른 것도 추가로 그러니까 범행 도구로 쓰지 않았을까라는 걸 경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인 공범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군요? 그러니까 전체 전모를 모르지만은 부분적으로는 도움을 줬을 공범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하. 자, 조금 전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몇 가지 있어요. 요거 좀 짚어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가 서울 강남 한복판이었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이면 정말 CCTV 많거든요. 그리고 아파트, 야간에 아파트면 여기서 소리를 지르면 대부분 다 이렇게 들을 수가 있는 데란 말이죠. 자, 왜 이런 곳을 범행 장소로 택했을까? 이해는 안 갑니다, 이게. 지금 이제 피해자분의 동선이 너무 짧아서 말하자면 이 지금 2-3달 정도의 범인들이 미행을 계속했었고 그 약점을 노리고 납치를 하려고 했을 때 가장 짧은 동선에서 거기서가 어떤 유일한 어떤 통로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첫 번째고요. 그리고 오늘 CCTV가 많다 하지만 사실은 사각지대도 존재하거든요. 지금 이 부분에서 경찰이 얘기하는 것이 CCTV가 많지만은 사실 그렇게 선명하지 않다 얘기한 거 보니까 아마 많은 어떤 오류 또는 어떤 답사를 통해서 확인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일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그 공간을 누렸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납치 신고는 바로 이루어졌다고 해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차 번호판 확인한 후에 서울 시내에 수배령을 내린 게 23분, 그리고 전국의 차량 등록을 확인해서 수배령 내린 게 4시간 후라 그러거든요. 통상적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요 정도의 시간이 걸리나요? 그러니까 코드 제로가 발령됐을 때는 지구대와 형사팀이 같이 출동을 합니다. 네. 그 상황에서 이 상황을 파악하고 이런 지령 상향, 콜백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수배를 넣는 데 있어서는 23분은
물론 오차의 범위가 있으면 조금 늦었다로 하지만은 완벽히 늦었다는 볼 수가 없는데 여기서의 문제는 와스라고 하는 네. 그러니까 수배 차량 긴급 그 검색 시스템이라고 하는 전국에 다 네트워킹 돼 있는데 왜 이게 4시간 늦었느냐? 그 문제를 생각해보면 이게 납치지 않습니까? 네. 납치라고 하면은 납치한 범인들이 서울 시내만 돌아다닐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서울에서 고속터라고 2시간 내에 대전 넘어 대구까지도 갈 수 있는데 그러면 전국으로 상향시키려고 하면 와스에 동시에 입력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그게 4시간 늦어졌다. 그럼 와스에 입력을 하면 보통 통상적으로는 얼마나 걸리나요? 거의 동시에 찾아낼 수 있습니다. 아, 입력을 함과 동시에 찾아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스템은 고속도로라든가 아니 국도 같은데 CCTV, 교통 CCTV 그리고 지자체가 하는 거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거의 동시에 동선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도 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바로 입력을 했다고 하면 최소한 이 범인들이 그 피해자를 납치해서 마성을 빠져나가기 전에 고속도로에서 차단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어떤 아쉬움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하, 이제 서울 시내 수배령 된 게 23분이고 그 시간을 감안하면 와스 앱에 딱 등록을 했을 때 바로 떴으면은 그 시간이면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마성 정도 갔을 때 이거를 알아낼 수 있었겠다. 평택 그쯤의 시간이 대충 되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 피해자가 살아 있었을 때죠. 그래서 되게 아쉬움은 그겁니다. 정확한 내용은 경찰이 발표를 나중에 하겠지만은 네. 지금 제 상식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 네트워킹이 왜 이렇게 늦게 이루어졌는지 이 부분도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되겠군요. 예, 분명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김준일 에디터. 그리고 또 하나 이해 안 되는 게 피해자들 차량을 봤어요. 보통 우리가 영화를 보면 자, 이런 거 뭐 묘사하기는 좀 그렇지만 하여튼 납치할 때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차량 봤더니 뒷문이 없어요. 앞문만 있어요. 이런 차량을 이용한 부분도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놓고 꼼꼼하게 준비를 했다라는 해석이 있고 오히려 어설프게 준비를 했다라는 해석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벨로스터라는 이제 그 현대차 기종인데 네. 차종인데 이게 2+1이라고 도어가 네. 문이 그렇거든. 근데 그게 좀 잘못 알려진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2+1의 그 +1이 뒤에 해치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제 트렁크 쪽 얘기하는 트렁크 거죠. 쪽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차문이 양쪽 다 하나씩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려면은 앞에 등받이를 앞좌석을 제치고 이쪽으로 구겨 넣어야 되는 거예요. 보통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들을. 스포츠카 탈 때 이제 그런 식으로 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아예 뒷문이 없으니까 탈출하지 못하게 이 차를 준비했다라는 설도 있고 이게 본인들 차량이거든요. 오히려 꼼꼼하지 못하고 소위 말해서 뭐 대포차 이런 거를 준비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오히려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넣는 과정 자체가 더 힘들다. 오히려 어설프게 준비한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차량이 흔한 차량은 아니라는 거, 확실한 거는. 그래서 이게 범행에 이용됐는데 이렇게 흔하지 않은 차량이라고 한다라면 좀 더 추적이 경찰이 좀 더 가능하지 않았을까, 좀 더 빨리 발견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차를 몰고 대전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렌터카 해놓은 차를 갈아타가지고 이제 갔다라는 거거든요. 대전까지 이동하는 그 과정에서 이 차를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게 좀 미리 막을 수 있었던 범죄, 그러니까 사망까지 가지 않게 막을 수 있었던 거를 못 막은 거 아니냐, 이런 좀 책임론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준 변호사, 지금 김준일 에디터 얘기한 본인 차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저는 언뜻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 부분도 상당히 미스테리한 부분인데 지금 이 범인들이 최소 2-3달 전부터 피해자를 미행하면서 동선을 파악하는 어떤 치밀한 계획적인 범행을 지금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피해자를 납치할 때 사용했던 이 김준일 에디터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 차량이 공범 중 한 명이 소유한 그냥 자기 차량이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차량 소유주는요, 음주운전으로 수배가 돼 있어서 이게 다 수배망에 이미 등록이 되어 있던 그런 그럼 이 차량을 차량 이제 검색해서 두드려 보면 누군지 소유가 다 나오는데 그게 이제 바로 피의자라는 얘기군요. 그렇죠. 근데 아하. 이게 사실은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소위 말하는 우리가 대포차를 이용해서 추적을 상당히 불가능하게 만드는 그렇죠. 난 줄 범행을. 모르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이상한 점이고,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은요. 이 범인들이 대전에서 범행을 하고 범행 8시간 만에 대전 대덕구에 이 차량을 버리고요. 네. 렌터카를 빌려서 청주로 이동을 한 다음에 청주에서 각자 택시를 타고 성남으로 도주를 했거든요. 아하.
그런데 이 청주로 이동하는 이 렌터카 이것도 공범 중 한 명이 자기 명의로 빌렸다는 겁니다. 아하. 보통 그럴 때는 허위로 이렇게 명의를 가장해서 이렇게 위조를 해서 빌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다들 이제 추적을 피할 의도가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추적이 좀 용이한 자기 명의를 그대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도대체 그 연유는 무엇인지 좀 궁금한 부분입니다. 그 연유는 그럼 우리 배상훈 프로파일러께 한번 여쭤보죠. 아니 보통은 자기 이런 신분 감추고 다 이런 범행을 저지르잖아요. 왜 이렇게 했다고 보세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 초기 이 초범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설픈 부분이 있었다. 아하. 그리고 이제 분명히 그 계획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고속도로 들어왔다가 국도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갔다 이걸 몇 번 반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 이 추적을 피할 수 있다라고는 아니란 어떤 생각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하. 사실 근데 그거는 우리 경찰이 추적 다 합니다. 근데 그 부분이 사실은 본인들이 계획을 한 것이 아닐지 않을까. 말하자면 계획을 한 사람은 따로 있고 이거는 실행하는 과정에서 빠른 방법으로 하려고 했던 이 이중적인 생각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제 주범이 있고 이들은 그냥 종범, 공범 이렇게 경찰이 추정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자, 그런데 허준 변호사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경찰 수뇌부가 이거 밤새도록 몰랐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요. 맞습니다. 이번에도 지금 보고가 늑장 보고가 사실상 확인이 아하.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수서 경찰서장이 납치 다음 날 아침 7시쯤에 첫 보고를 받았다고 하고 사실은 이 수서서장이 보고를 받고 청장이 보고를 받도록 이 보고 라인이 되어 있는데 그렇죠. 경찰청장은 또 그것보다 5분 전인 아침 6시 55분에 처음 문자로 이 상황을 보고를 받았다는 수서 겁니다. 경찰서장보다 서울 경찰청장이 먼저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실은 보고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러니까 일단 신고가 접수가 되면 상황 팀장이 이걸 전 근무자에게 보고를 공유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겠죠. 그리고 상황 관리관이 그 사실, 그러니까 당직 상황 관리관이 그 사실을 이 뭐 서장이나 청장이나 이렇게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이 라인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 피해자가 사실은 사망하고 도주하고 나서야 이걸 지금 수뇌부에서 다 알았다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뭐 공조 요청이나 이런 것들도 수뇌부 지휘 없이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이렇게 강력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 상황관리실에서 이 청장이 퇴근한 이후잖아요. 네네. 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이 긴급 경력 투입이라든가 이런 조치를 바로 취할 수 있도록 매뉴얼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가 될 때까지 그냥 기다렸고 뭔가 지금 하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수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서 혹시나 과실이나 근무 태만이라든가 아까 이 배상훈 프로파일러님께서 설명해 주신 시스템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았는지 철저하게 좀 감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시스템하고 좀 비슷하다는 연상이 드는데 그러면 가정법이긴 하지만 이게 보고 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이 피의자들 검거가 일찍 됐을까요? 혹시 그리고 끔찍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까요? 경찰서장 단위, 경무관 단위라고 하면은 지휘하는 경력 규모가 다릅니다. 경찰 특공대를 지급으로 투입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기가 자기 권한으로 인접서에 바로 무전을 때릴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상황관리관 수준이라고 경정 수준, 과장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과 서장이나 이 윗선에서 할 수 있는 게 완전히 다릅니다. 경찰은 계급 체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아마 간과했을 거. 왜냐하면 이 관리관 정도가 할 수 있는 게 한정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겠죠. 서울 시내 수배밖에 못 했다. 이거는 사실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자, 허준 변호사, 이제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피의자들 3명 구속영장 실질 심사 받으러 가는 이제 모습을 봤는데 오늘 뭐 구속 여부는 이제 결정이 날 거고, 자, 지금 보면은 이제 1명이 지시를 했고 2명이 이제 이거를 실행에 옮긴 거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지시를 한 사람이나 실행에 옮긴 사람이나 이 처벌 내용은 좀 달라지나요? 어떤가요? 단순 교사를 넘어서서 이렇게 공모 공동정범이라고 해서요. 기능적인 어떤 행위 지배를 통해서 사실상 한 몸이 된 것처럼 설사 현장에 없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조직폭력배에서 이 두목이 어떤 범행을 지시하고 실제 행동대장들이 가서 현장에 가서 어떤 행위를 했다. 이런 경우에도 동등하게 형사 책임을 지도록 원칙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어떤 실행 행위를 분담한 사람 외에도 숨어있는 배후자까지도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각자의 양형 요소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최종적인 형량은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 강도살인 같은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이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엄한 벌에 같은 원칙적으로 동등한 형사 책임을 성립한다는 범위 내에서 엄벌에 처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민지수 기자, 하루 아침에 벌어진 일이에요. 유족들은 얼마나 황망할까요? 네, 대전의 한 장례식장에 피해 여성의 빈소가 차려졌습니다. 충격에 빠진 유족들은 취재진의 접근을 막으면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럼에도 현재 알려진 내용 중에 왜곡되어 있는 내용들이 많다라며 장례 절차를 마친 뒤에 따로 입장을 밝히겠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자, 지금 이 소식 전해드리는 와중에 우리 시청자들 댓글 올라왔습니다. 이거 하나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스템이 좋으면 뭐 합니까? 실무자가 아무것도 안 하면 이게 작동을 안 하는데 조금 전에 우리 배상훈 프로파일러가 했던 얘기들입니다. 어쨌든 이 시스템적으로도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요. 오늘 또 한 명의 피의자가 또 용의자가 공범이 또 체포가 됐습니다. 앞으로 수사 상황 이 부분도 좀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지난 주말입니다.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는 대구, 그중에서도 서문시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문시장 방문을 놓고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살펴보겠습니다. 허지원 변호사, 서문시장 방문한 것 두고요. 윤석열 대통령 멘토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우리 이제 심평 변호사 쓴소리를 했더라고요. 네, 지금 과도하게 자기 지지층을 향한 구애에 치중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내년 총선 장담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비판글, 어떻게 보면 조언글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글을 자기 SNS에 올렸습니다. 심평 변호사 주장에 따르면 한국에서 선거는 중도층 마음을 누가 더 얻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지금 서문시장만 4번이나 더 방문한 것은 뭔가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만 치중하고 있다. 그래서 아하. 달콤한 늪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또 이 공천 관련해서도 지금 대통령실에서 검사 출신 수십 명을 지금 총선에 공천한다는 말이 파다하게 퍼져 있는데 만약에 지금 인사가 지금 계속해서 검찰 쪽에 치중되어 있다는 것이 윤 정부의 가장 큰 실책이고 그렇게 총선 공천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내년 총선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동안 사실 윤 대통령의 입장에서 굉장히 옹호하는 얘기들을 많이 해온 자칭 멘토였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한 어떤 배경에 대해서 좀 이목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보니까 우리 민지숙 기자, 심평 변호사 열심히 취재하고 있던데 쓴소리한 게 맞대요? 맞습니다. 심평 변호사 이런 글을 올리게 된 것은 1년밖에 남지 않은 총선 결과가 우려돼서였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총선에서 패배한다면 곧 대통령 레임덕으로 이어지고 그런 다음 대선에서 또 정권이 바뀌게 된다. 이제는 달라져야만 한다라는 위기감에 쓴소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이 지금 기존 지지층과 가까운 행보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간다라고 전했는데요. 직접 듣고 오시죠. 윤 대통령 입장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 야권이 그 의회 그 절대 지배라는 점을 이용해서 지금까지 끊임없이 그 압박을 가해오고 또 그런 건 뭐 또 별도로 치더라도 그런 아주 그 무분별한 어떤 모욕적이고 비열한 그런 공격을 계속 해왔죠. 뭐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도 인간인 이상 어떤 그 야권과 타협 정치를 선뜻하기 어려운 뭐 그런 점이 있었지 않았나 하는 뭐 저는 뭐 그런 점에서 윤 대통령의 입장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자, 이종훈 시장님. 네. 윤석열 대통령의 서문시장 방문, 뭐 후보 시절 때는 물론이고요. 대통령 되고 나서도 벌써 3번째입니다. 그리고 일전에 김건희 여사도 혼자 단독으로 또 서문시장 간 적도 있잖아요. 요즘 예능 프로에서 이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서문시장이란? 뭘까요? 저한테 지금 질문하셨군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서문시장이란 비타민. 이라고 대답을 드리고 싶네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이 국민의힘 계열 정당의 대통령들은 서문시장에 자주 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그렇고 그렇죠. 특히나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사실 서문시장을 갔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이유는 사실 첫 번째는 뭐냐면 서문시장이 조선시대부터 3대 장터예요. 평양장, 강경장, 그다음에 서문시장의 옛 이름이 대구장이거든요. 그
이 3대 장터라는 건 뭐죠?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모이는 그리고 규모가 큰 시장에 간 이후 사람들로부터 어쨌든 직접적으로 그 민심이 어떤지 들을 수가 있고 또 거기서 호응도 얻어서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해보자라고 그렇게 다시 리프레시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닐까 싶고요. 물론 여기에 또 정치공학적인 해석을 더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뭐 올라갔다가 정체됐다가 하면서 사실은 박스권에 gat혀 있는 건 맞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새롭게 출발해보자라는 그런 행보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순천에도 가고 또 뭐 저기도 가고 그러니까 영남권에도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어쨌든 대구의 서문시장 즉 이 정당의 가장 기본이 되는 어떤 그 출발점을 서문시장으로 잡아서 전국적으로 민생에 대한 이 기운을 좀 확산시켜 보자라는 정치공학적인 어떤 해석도 가능하겠죠. 자, 김준일에서 그러면 멘토라는 심평 변호사의 발언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심정은 이해한다. 하지만 앞으로 있을 총선을 위해서는 달라져야 한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원칙적으로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중도층을 이제 확장을 하려면은 지금 뭐 서문시장에만 지금 뭐 후보 시절에 3번, 그리고 대통령 당선돼서 3번,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올해 1월에 단독으로 1번. 예. 그러니까 너무 많이 간다. 그러니까 가는 건 좋은데 이게 보수층에만 소구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사실 저는 이 얘기를 심평 변호사가 할 자격이 있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분은 솔직히 좀 일관성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심평 변호사가 이런 얘기해서 안철수 당대표 되면 윤석열 대통령 탈당할 거다. 그러면서 김기현 대표 후원회장 하다가 이제 사퇴까지 했고요. 이준석, 유승민한테 스스로 말라 죽을 거다 이들은. 그러면서 자기 대통령한테 험담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은 중도층을 뭐 멀리 갈 필요도 없고 자기 당 사람들도 지금 포용을 못하고 본인이 공격했던 분인데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좀 뜬금없다. 굉장히 생뚱맞다라는 얘기가 묻고 맞는 얘기지만은 심평 변호사가 해서 좀 울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군요. 자, 민지숙 기자. 조금 전에 이종근 실장도 잠깐 설명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서문시장만 간 거는 아닌가 보네요. 맞습니다. 1박 2일 동안 영호남을 두루 누비면서 다양한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이 전남 지역을 찾아서 호남 민심 잡기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통영에서는 수산인의 날 기념식에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참석했고 이어서 세계적인 꽃축제인 이 순천 국제정원 박람회 개막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또 다 아시다시피 토요일에는 이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프로야구 개막전에서 직접 시구를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랬었죠. 그런데 보통 이제 대통령들이 이렇게 민심 잡기 할 때는 보면 뭐 지지율에 무슨 변화가 있다든지 이럴 때 보통 이런 행보 많이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최근 지지율에 무슨 특징들이 좀 있어요? 네, 일단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자체는요. 하락세를 일단 멈추고 4주 만에 소폭 상승하기는 했습니다. 윤 대통령 그런데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0.7%포인트 오른 반면에 부정 평가도 함께 상승을 했습니다. 이 4주 연속 상승에 61.6%를 기록했는데요.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이런 결과에 대해서 보수층에서는 별다른 이탈이 없는 반면 중도와 진보층에서 지지율 하락이 있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종호 실장. 네. 중도층에 조금 전에 이제 그 분석에 따르면 중도층의 지지율 하락이 있다라고 분석을 했는데 네. 그렇다면 중도층이나 이런 진보층 지지 민심을 조금 이렇게 좀 둘러볼 수 있는 데 가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비판들이 자꾸 보수층 집토끼만 잡으려고 한다라는 비판들이 많더라고요. 왜 이건 조금 좀 상반되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윤 대통령의 이 다음 행보가 어디일까 또는 무엇을 내놓을까 거기에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좀 전에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시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네. 지난주 굉장히 바빴어요. 통영 갔다가 뭐 순천 갔다가 지금 대구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다음 행보가 무엇이냐, 즉 민생을 잡아서 계속 이렇게 그 아주 현장에 이 민심을 계속 탐방할 거냐, 아니면 또 다른 아젠다라든지 또는 민생과 관련된 정책을 내놓을 거냐, 이 두 가지에 따라서 사실상 어떤 그림을 그리고 행보를 하는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단순히 서문시장 가고 대구에서 지금 프로야구 시구로 하고 이것만 봐서 지금 영남의 보수층에만 뭐 이렇게 소구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긴 텀을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렇게 중도층의 지지율도 끌어올릴 만한 이런 묘수들을 생각하고 있을지 이종근 실장 말대로 조금 길게 조금 더 다른 행보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제주 4.3 평화공원이 담고 있는 평화와 인권의 가치가 널리 퍼져나가 세계와 만날 수 있도록 새 정부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무고한 희생자의 넋을 국민과 함께 따뜻하게 보듬겠다는 약속 잊지 않고 지키겠습니다. 자, 오늘 제주에서는 4.3 희생자 추념식이 열렸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에 저희가 발언 좀 봤는데 허지연 변호사. 그런데 오늘 추념식에는 윤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죠? 네, 참석하지 않고 한덕수 총리가 대신 참석해서 이 추념사를 대독했는데요. 대통령실에서는 이 불참 이유에 대해서 한미 정상회담이 곧 있기 때문에 뭐 방미 준비 같은 여러 가지 산적한 현안들이 있고 또 이전에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지난해 당선인 신분으로 윤 대통령이 추념식에 참석을 했었는데 같은 행사에 매년 가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저때 참석한 것이 보수정당 출신의 대통령 또는 당선자로는 처음으로 저렇게 4.3 추념식에 참석을 해서 상당히 반향이 일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총리가 가는 게 적절하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하고요. 총리가 추념사에서 낸 메시지는 결국 윤 정부의 메시지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김준일 에디터, 국민의힘에서도 지도부에서 일부만 또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김기현 대표나 뭐 주호영 원내대표는 안 가고 이제 몇몇 최고위원들이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굉장히 아쉬워요, 사실은. 이게 뭐 별거 특별히 하지 않아도 특별히 이제 점수를 딸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주도민들은 두 집 건너서 두 집에 한 집은 이 제주 4.3과 관련해서 희생자가 있어요. 그 정도로 이게 광범위한 거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를 챙겨주지 않는다. 그리고 또 이제 뭐 태영호 국민의힘 뭐 최고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뭐 북한이 지시했다, 뭐 개입설까지 얘기를 하는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사실은 작년에 갔으면은 올해 안 갈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런 맥락들을 보니까 이게 이제 보수층만 신경 쓰는 거 아니냐, 앞에 그것까지 이어져가지고 조금 연결이 되는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아쉬운데, 그러니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정치인 지도자는 특히 쓴소리 싫은 소리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사실 여기에 오늘 이준석 대표도 오고 이재명 대표도 오고 문재인 대통령도 오지만 늦게 온다고 하잖아요. 사실 이런 데서 윤석열 대통령이 가가지고 만나고 악수도 하고 그러면은 굉장히 포용력 있는 정치인으로 보일 텐데, 최소한 김기현 대표라도 가서 했으면은 훨씬 더 국민의힘한테 도움이 됐을 텐데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럴까요, 민 기자? 민주당에서는 엄청나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놓더라고요. 맞습니다. 민주당 대통령이 야구장에 갈 시간은 있고 4.3 추념식에 올 시간은 없냐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 제주 4.3을 대하는 윤석열 정권의 민낯이 드러났다 지적하면서 총선을 목전에 둔 내년에는 얼굴을 비출 것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오늘 제주를 직접 찾은 이재명 대표도 4.3의 완전한 해결이라는 대통령의 약속은 부도가 났다라고 정면 비판에 나섰습니다. 자, 이종구 시장님. 뭐 대통령 일정이 워낙 빡빡하다 보니까 뭐 일부 기념식이나 추념식 이런 데 이제 국무총리가 대신 참석해서 대독하고 뭐 이런 경우는 좀 빈번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4.3 추념식에 윤석열 대통령의 불참, 그리고 김기현 대표의 불참. 여기에 조금 전에 들었던 민주당의 비판. 여기에 대해 논평을 좀 들어볼까요? 일단 비판의 수위가 어디까지냐라는 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완전히 정말 약속을 어겼다라고까지 할 수 있느냐, 총리가 대독한 걸 갖고 그건 이 정책이라든지 또 4.3 정신을 어떻게 이어갈 거냐에 대한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부가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약속을 어겼다 안 어겼다는 예산이라든지 실제로 정부가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총리 대독 하나만 갖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게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다면 4.3 추념식 때 매년 갔느냐? 그렇진 않았거든요. 노무현 대통령도 한 번 갔고 문재인 대통령도 5년 동안 3번 갔습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약속은 했죠. 내가 퇴임한 이후에도 찾아가겠다 해서 이번에 그 약속을 지키러 다시 제주도 찾아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김준일 에디터 말씀처럼 저도 아쉽기는 해요. 그러니까 안 갔으니까 이건 약속을 안 지킨 거다라고 비판하는 건 너무 심하지만 네. 그래도 지금 시국에서 찾아갔으면 더욱 좋았을 거다라는 정도의 아쉬움은 저는 남습니다. 아쉬움은 그래도 조금은 있다. 자, 민지숙 기자, 조금 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뭐 제주도 찾는다고 얘기 나왔는데 민주당이 오늘 제주도에서 현장 최고위원회 열고 추념식 참석했잖아요. 그러면
민주당 지도부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조우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네, 마주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일단 일정 자체가 오전과 오후로 시간대가 차이가 있고 이재명 대표 측도 이재명 대표는 오전 행사 마친 뒤에 바로 올라올 것이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마주치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잊혀진 사람으로 살겠다던 문 전 대통령의 이야기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예를 들면 대통령 이후에 무슨 전직 대통령 기념사위라든지 무슨 현실 정치하고 계속 무슨 연관을 가진다든지 그런 걸 일치하고 싶지 않습니다. 일단 대통령 하는 동안 전력을 다하고 대통령 끝나고 나면 그냥 잊혀진 사람으로 그렇게 돌아가고 싶고요.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은 당분간 이 민주당 인사를 포함해서 어떤 정치인도 만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통해 전해진 소식인데요. 이번 전 대통령 결정에 특별한 배경은 없다라고 덧붙였지만 이 정치권에서는 문 전 대통령을 만나고 온 인사들이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이 대화 내용을 이야기한 것에 따른 논란이 이어지면서 여기에 대한 부담을 느낀 것 같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있었던 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이런 논란들 그거를 좀 의식했나 보군요. 자, 문재인 전 대통령 얘기가 나왔으니까 요거 하나만 좀 짚어볼게요.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문 전 대통령 얘기가 자주 언급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일본 역사 교과서 문제, 심지어는 이 근로시간 개편 관련해서도 전 정부 이야기가 연일 소환되고 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민주당이 한일회담 굴욕 외교를 지적하며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서자 그러면 이 문재인 정부 때 정상회담 한다고 김정은 위원장과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이것부터 밝혀야 한다라고 역공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본인도 이 대선 과정에서부터 이 전 정권에 남긴 숙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왔는데요. 영상으로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어떤 그 이념 편향적인 죽창가를 부르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가 지금 정권 말기에 이걸 어떻게든 또 수습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는 뭐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도덕성 면에서도 전 정부에서 밀어붙인 인사들을 보면은 비교가 전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전 정부에 비교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더 이상은 국제 상황에 대한 핑계나 또 전 정권에서 잘못한 것을 우리가 물려받았다는 핑계도 더 이상은 이제 국민에게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정부가 이 부동산 문제, 환경 문제를 어떤 정치와 이념의 문제로 인식을 했습니다. 전임 정부는 수렁에 빠진 한일 관계를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저 역시 눈앞에 정치적 이익을 위한 편한 길을 선택해서 역대 최악의 한일 관계를 방치하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대통령, 현재 대통령이 제주 4.3 추념식 참석을 보게 되면 노무현 전 대통령 2006년에 한 번 참석을 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 3번 정도 참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국정조사를 끝내 우긴다면 문재인 정부가 했던 지금도 베일에 쌓여 있는 김정은과의 남북 정상회담부터 국정조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것은 이걸 제가 알았다면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저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과거의 경우에도 문재인 정부에서도 안경환 경우 그 이후 사건이 있었을 경우 다 있었지만 본인이 얘기하지 않았으니까 확인할 수 없었다. 구조적 문제도 이런 입장을 여러 번 내지 않았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허전 변호사, 우리 영상 봤는데 문재인 정부, 전 정부 얘기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전 정부 인사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언급 없어요? 있습니다. 오늘 최진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내용을 종합해보면 한마디로 문 정부 때도 서로 한라인 가동해서 협상안 다 오가고 했었는데 그때 어쨌든 결렬됐지만 그때 나왔던 안이 적어도 지금 윤 정부에서 한일 정상회담으로 가지고 나온 최종안보다는 나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한일 관계 굉장히 냉각기가 있긴 했지만 2020년부터는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한일 관계의 어떤 외교 채널이 가동이 되고 있었고 실무진
양측끼리 협상안을 도출해내기 위한 관계 개선을 위한 어떤 얘기들이 공식적으로 한 3번 정도 오갔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일본도 한번 협상안을 제시했고 우리도 제시를 했었는데 네. 그 3번 정도의 협상안 모두 다 일본의 사과를 최소한 전제로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온 것보다는 훨씬 낫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기록물을 만약에 확인을 했다고 하면 그런 내용들을 다 알 수 있었을 텐데 마치 5년 동안 한일 관계가 방치가 돼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되돌리기 위해서 윤 정부가 모든 걸 희생한다고 하는 것을 온당하지 못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목소리를 더하던데요? 네, 비슷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에 강제 동원에 대한 이 내용이 축소가 됐고 또 독도는 일본 땅이다 이렇게 표기된 것 가지고 굉장히 말들이 많잖아요. 지금 윤 정부가 한일 관계를 제대로 못하고 소위 굴종 외교를 한 것에 대해서 뒤통수 치는 청구서가 온 건데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현실로 드러났다는 건데요. 자꾸 이제 우리 윤 정부 쪽에서 이 문 정부에게 계속해서 이전 정부 때문에 뭔가 문제가 발생했고 그걸 계속 우리가 해결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그렇다면 만약에 이 한일 관계만 놓고 본다고 하면 아예 차라리 고종 황제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고종 황제한테 당신 탓이 하지 그러냐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김준일 에디터는 어떻게 보세요? 이제 여권에서 조금 전에 우리 영상도 봤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 문정부, 이전 정부 계속 찾는데 이거 속내는 뭘까요? 뭐 전 정권 심판론이거든요. 이게 일종의.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에 맞서서 전 정권 심판론, 전 정권이 더 문제가 많았다라는 건데 이게 일반적으로 정치 고관여층한테는 잘 먹힙니다. 그러니까 보수를 지지하는 분들한테는 야, 그래 윤석열 정부가 못해도 그래도 문재인보다는 낫지 않아? 뭐 이런 심리를 자극할 수 있어서 지지층 결집을 하는 때는 도움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아까 얘기는 아주 중도층이잖아요. 네. 중도층은 그냥 누가 더 싫은가를 가지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더 싫은 쪽에 표를 안 주고 덜 싫은 쪽에 표를 주거든요. 그럼 지금 누가 더 싫은가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윤석열 정부의 실정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너무 크다. 그래서 이거를 전 정권의 문제로만 치환한다고 이게 그럼 회복이 될 것인가? 이제 그런 거에 그러니까 투 트랙으로 가야 돼. 만약에 정권,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전 정권 얘기도 하지만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한 게 지금 현재 문제들, 뭐 독도, 뭐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파문도 있고 지금 경제 너무 안 좋잖아요. 이런 것들의 유능함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정구 실장은 뭐 생각이 좀 다르실까요? 어떤가요? 사실 지금 그 보수층을 지지하는 분들은 트라우마 같은 게 있어요. 어떤 트라우마냐면 5년 전의 트라우마. 5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정권이 출범했을 때 거의 한 2, 3년 동안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전 정권의 모든 것을 전부 다 부정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집권 2년 차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그러니까 여론이 이렇게 됐어요. 경제가 굉장히 안 좋다. 지금 이야기했던 부분들 일자리라든지 혹은 뭐 경제 성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최악이다라는 어떤 비판이 나오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거는 모두 박근혜 대통령의 그 경제 실정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트라우마가 있더라도 지금의 어떤 정치인들이 보수 정치인들이 있더라도 그것을 답습해서는 안 되죠. 똑같이 전 정권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다 적폐를 돌려서 그렇게 하면 우리도 5년 잘 버틸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5년 이후에는 정말 또 심판을 받을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심판을 받았듯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이 사안을 좀 별개의 문제라고 봐야 돼요. 진짜 전 정부에서 지금 시스템이 잘못된 거라면 시스템이 잘못된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개혁하겠다라고 국민들을 설득해야 되고 그 무엇인가를 해야만 하는 것이 이제 문제이지 그것을 잘못됐다라고만 이야기해서 그친다면 그건 결코 바람직한 어떤 정부의 운영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얘기를 종합해 보면 지금 여기서 머물 게 아니고 앞으로 조금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요 전광훈 목사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 부분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민지숙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강도 높은 비판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에 홍준표 시장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전광훈을 숭배하는 자들은 당을 떠나 교회로 가라 이렇게 날선 비판의 칼을 던졌는데요. 어허. 이 국민의힘이 전광훈 목사와 단절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한때 본인도 공동투쟁을 했던 만큼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 이젠 같이 논쟁하는 것조차 민망하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홍 시장이 갑자기 전광훈 목사 이렇게 비판하는 이유가 있어요? 네, 최근 이 전광훈 목사와의 친분을 강조했던 이 김재원 최고위원 해당 네. 발언으로 논란이 됐는데 이때 홍준표 시장이 아예 제명해야 한다 이렇게 날선 반응을 보였잖아요. 그랬죠. 여기 전광훈 목사가 지원 사격에 나선 오. 모양새입니다. 그러면서 과거 홍준표 시장도 자신의 집회에서 마이크 잡은 사실을 함께 언급했는데요.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홍준표 듣고 있냐 이거. 당신은 말이야. 대한민국을 통하여 당신은 돈 벌어먹고 한 세상 잘 살았지. 그리고 정당에 들어와가지고 말이야 당대표 2번 하면서 한 일이 뭐 있어. 결국 정권이나 뺏겼지. 박근혜 탄핵도 못 맞고 말이야. 골라다니면서 말이야 탈당해가지고 무소속으로 말이야 국회의원이나 되고 말이야. 이 같은 자식이 말이야 이 자식이 말이야. 홍준표를 다 가문의 절정에 집회할 때 10월 3일 날 다 와서 다 와서 연설 다 했다고. 이 성스러운 날에 이 광화문에 모이신 여러분들은 이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 문재인 정권 퇴진을 위해서 모두 한마음이 되어서 한마음으로 문 정권의 퇴진을 주장하도록. 이종호 시장님. 네. 홍준표 시장도 그렇지만 전광훈 목사 조금 전에 영상 보니까 맺힌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10월 3일 날 아마 그러니까 개천절 집회였지요. 저 당시가 상당히 자유한국당이 좀 불리했던 시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저 개천절 집회로 말미암아 어쨌든 전기를 좀 마련했다라는 게 전광훈 목사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렇게 개최를 함으로써 보수 우파의 어떤 그런 그 힘을 기반으로 해서 이 정권 지금 21대의 총선과 대통령 선거까지 사실은 자신의 큰 어떤 그림 속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꼭 생각을 하니까 저렇게 당당하게 전 대표에게 이렇게 고함도 지르고 버럭버럭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죠. 중요한 건 뭐냐면 당시에 전광훈 목사의 어떤 집회만이 아니라 이제 사실 허물어졌었거든요. 당시 보수 우파의 그런 어떤 지지층들이 또 굉장히 실망도 많이 하고 근데 이제 다시 이제 결집이 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스팔트 우파라고 호칭하는 저분들 때문에 저분들이 지금 아직도 우리 그 보수파 여기에 보수파를 다 주관하고 더 지도하고 또는 이끌고 있다라는 생각은 바뀌어야 되죠. 왜냐하면 지금 계속 김진애 에디터가 얘기했지만 이 정부 또 진짜 보수파를 걱정한다면 확장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신들이 나설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도리어 더 목소리를 죽이고 일단 하나의 씨앗이 됐다라는 생각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죽이면서 확장성을 더 높게 해야지만 이 정권이 계속 승계도 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건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 뭐 이런 것 때문이다라고 여겨지니까 사실상 중도가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른 게 아닌가 싶어요. 자, 그러면 허지원 변호사. 이제 전광훈 목사가 막 뭐라고 했고 홍준표 시장이 뭐라고 했고 두 사람 이제 설전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아니요. 이 전광훈 목사가 어제 또 맞받았는데요. 아하. 홍준표 대구시장 막말하는 목사와 상종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면 국민의힘 20대 대선 경선 후보 때 왜 그렇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읍소를 했는지 모르겠다. 막말의 아이콘인 홍 시장이 누구를 훈계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이렇게 공식 보도자료까지 냈습니다. 사실 전 목사가 2017년 대선 때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를 공개 지지했던 전력이 있는데 지금은 두 사람 사이가 완전히 반전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내부 총질하지 말고 목사가 정치한다고 비판할 것이 아니다. 정치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두 다 할 수 있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물론 전광훈 목사 말처럼 정교 분리 얘기까지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종교인들도 어떤 종교적인 가치를 좋은 정책을 내는데 반영할 수 있고 정치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표심을 결집하기 위해서 선거철에만 그런 걸 이용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마찬가지로 종교인들도 이 정치를 자기 정치를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거나 정치를 악용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전광훈 목사가 보면은
행부 자체가 기독교적인 어떤 좋은 가치를 실현하는 종교인으로서 행위하는 게 아니라 마치 자기 정치를 위해서 종교와 정치 모두를 양날의 검처럼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이 내부에서도 보수정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을 표심 때문에 이 정치가 손을 계속 잡고 가야 된다고 하면 지금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국민의힘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지수 기자, 뭐 이런 비판들 많이 나오는데 혹시 김기현 대표는 관련해서 언급이 없어요? 네, 전광훈 목사와 선을 그어야 한다라는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홍준표 시장이야말로 이 당내 사정에 대해 논편하는 걸 그만둬야 한다, 선을 그어야 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별로 바람직하지도 않고 앞으로 계속되어서도 안 될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의 공천권을 가지고서 제3자가 왈가왈 일도 아니지만 또 이 지방자치 행정을 맡은 사람은 그 일에 더 전념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당은 전광훈 목사와 뭐 강한 선을 그어야 될 만큼 관계가 없었습니다. 전광훈 목사 그분의 역할을 하시는 것이고 우리 당은 우리 당의 역할을 하는 것이어서 전광훈 목사 우리 당의 지도부도 아니고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의견을 그냥 여러분들께서 들으시고 우리 당도 들을 건 듣고 또 참고할 건 참고하겠지만 또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준일 에디터, 저는 이 영상 보고서 좀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는 홍준표 시장이 더 잘못했다는 거예요? 정광훈 목사가 더 잘못했다는 거예요? 일단 홍준표 시장 얘기부터 드리면 홍준표 시장의 목표는 본인의 정적을 다 모두 까기라고 하죠.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왔어요. 이준석 대표, 유승민 전 대표 뭐 등등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김기현 대표를 지금 흔드는 약간 그런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불쾌감이 좀 드러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약간 이게 코미디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왜 코미디 같냐면은 2019년 10월 3일에 아까 전에 홍준표 대표가 올라가서 했잖아요. 네네. 2019년 11월 30일에는 김기현 대표가 그 의원이 올라가가지고 이사야, 정광훈 목사한테 이사야 같은 선지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영상이 남아 있어요, 아직도. 그러니까 사실은 웬만한 정치인들은 다 필요할 때는 다 정광훈 찾다가 지금은 다 이제 뭐 다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정광훈 목사는 그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똑같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필요하면 갔다가 이럴 때 또 외면했다가 필요하면 외면했다가 이거 자체가 코미디 같다라는 거예요. 정말 뭐가 다른지를 이제 실천으로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사실 요즘 너무 극으로 가고 있다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데 당에 이런 식으로 안 가는 거를 그냥 당의 어떤 지도 방침을 좀 보여줘야 되는 때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기현 대표가 이제 국민의힘과 정광훈 목사는 관계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글쎄요, 당원들은 그리고 국민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키워드 한번 보죠. 공무원판 더 글로리인데, 미지수 기자, 더 글로리라는 게 이제 학폭 주제로 한 그런 인기 드라마잖아요. 공무원하고 학폭하고 이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이거? 네, 학폭이 한 사람을 여러 명이 집단적으로 괴롭히는 사건이었잖아요. 네. 이번에는 공무원 사회에서 이 단속원 5명에게 무려 2,000건의 신고를 하면서 일을 너무 많이 줘서 괴롭혔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신고 이제 단속해달라는 신고를 2,000건 넘게 했다고요? 맞습니다. 오. 6개월 사이에 2,000건, 한 사람당 200건 꼴인데요. 문제는 이 신고 가운데 30% 정도가 허위 신고였다라는 점입니다. 오. 또 심야 시간, 새벽 시간대에 또 한 자치구 관할에서 끝에서 끝 지역을 함께 신고하는 과정에서 해당 단속원에게 굉장히 어려움을 끼쳤다,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이런 의혹이 제기된 점입니다. 네. 이 시간과 건수도 이상하지만 이 거리가 굉장히 미묘하게 다른데 이런 점을 일반 민원인이 알고선 할 수는 없었다. 아무래도 공무원 내부 관계자가 이런 점을 한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무원 내부 관계자가 한 것 같다고요? 허지원 변호사, 공무원 내부 관계자가 이런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같은 주차 단속을 하는 단속원 동료들이 이 허위 신고를 포함해서 여러 건의 신고를 이 동료 직원이 특히 여성이나 뭐 이 고령자나 장애우나 이런 분들이 근무하는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쏟아낸 걸로 보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같이 단속을 하는 팀인데 이 팀의 사람이 저 팀의 사람한테 신고를 한다 이 얘기예요? 괴롭힘을 목적으로. 왜냐하면요. 이 신고가 불법 주차 신고가 들어오면 3시간 안에 무조건 현장 출동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고가 쏟아지면 이분들은 계속 현장에 나가야 되는데 그래야죠. 허위 신고면 허탕을 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괴롭힐 목적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 지금 이런 의심이 있는 상황인데 가해 직원 지금 3명 정도로 파악이 되는데요. CCTV에 가해 직원과 차량이 같이 찍혀 있고 본인도 스스로 신고를 한 건 맞다 이렇게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인데 지금 서부경찰서에 고발이 접수돼서 수사 진행 중인데요. 특히 이렇게 허위로 신고를 해서 이 공무집행 자체를 그럼 원래 제대로 불법 주차 신고를 단속하러 나가야 되는 현장에 인력이 나가지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도 성립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이건 처벌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일단 자세한 사실관계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허위 신고로 제대로 된 공무집행을 하지 못하게끔 방해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연히 사실관계들이 입증이 된다고 하면 처벌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이종우 시장님, 이 지금 피해자 입장에서는 보니까 이제 허위 신고가 30%고 뭐 그 중에 뭐 또 28%는 새벽에 뭐 신고가 왔다고 하는데 그렇죠. 나갔다가 허탕치고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왜 내가 근무하는 시간에 이렇게 이런 신고가 자꾸 들어올까 이런 생각 좀 할지 않을까 싶어요.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의심도 했을 거예요. 하지만 보니까 이 지금 피해자들은 이 조직에서 좀 약자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을 하더라도 제대로 그것들이 안 드러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아예 그냥 내가 퇴직하고 말지라는 그런 자포자기 심정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이 범행이 저는 굉장히 죄질이 나쁘다. 자신의 일, 동료라는 의식이 하나도 없고 그저 자신의 일 자체를 아예 그 괴롭힘의 어떤 그런 도구로 썼다는 것. 그리고 또 조직 내에서 가장 약한 고리를 찾아서 집단적으로 했다는 것. 이것이 가장 사실은 아주 나쁜 그런 범죄 행위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 기자, 그러면은 아까 보니까 뭐 은평구청 관계자 얘기 나오는 건데 구청에서는 이 문제 파악하고 있대요. 아직까지 사실과 파악이 안 됐다라고 안 합니다. 됐대요? 마침 해당 직원이 코로나에 걸려서요. 이 과장과 팀장이 모두 오늘 출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내일 출근을 해서야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될 것 같다라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실제 경찰에 사건이 접수가 됐다면 구청에 통보가 왔을 텐데 아직 전달받은 게 없다라며 일부 과장된 내용이 있을 수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자, 일단은 뭐 경찰에 사건이 접수가 됐다고 하니까요. 경찰 수사 상황도 저희가 좀 지켜보고 구청도 지금 파악을 하고 있다니까 그 내용도 저희가 좀 잠시 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